네, 그 서문 프롤로그 1, 2와 목차까지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께서 이미 수십 명이 클릭해서 보신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은 서문, 원래 책은 그렇습니다. 그 책의 내용, 그 책의 주장은 에필로그와 프롤로그 그리고 목차만 봐도 그 책의 전체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낭독 순서는 역시 서문과 목차가 끝났으니까 에필로그 1, 2로 가는 게 맞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참 많이 왔는데요. 밤에 한 목소리와 아침에 한 목소리는 좀 다를 겁니다. 자, 에필로그 1. 엄마의 사소한 실수가 만드는 우리 아이 뇌 속 함정. 명언. 인간은 영혼이 슬프면 병균에 의해 죽는 것보다 빨리, 훨씬 더 빨리 죽게 된다. 존 스타인베. 우리 두뇌에는 세 가지 함정이 있다. 가장 크고 깊은 함정은 편도체가 조장하는 공포의 함정이다. 이 공포 플러스 회피 함정에 빠지면 그냥 자폐형 폐인이 되어가거나 폭력적 범죄인이 되기도 한다. 그 다음 함정은 중뇌의 뇌 섬엽과 다양한 부위의 조합과 트라우마로 생기는, 여기서 잠깐만요. 중뇌의 뇌 섬엽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위의 조합과 트라우마로 생기는 불안 플러스 회피 함정이다. 이 함정에 빠지면 우울증과 암의 확률을 높이며 사회적 활동에 심한 지장을 준다. 다음은 측핵과 관련된 쾌락과 중독의 도피 함정이다. 각종 중독으로 경제적 파산을 부르거나 결국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 함정이다. 필자는 뇌과학 지식이 쌓이자마자 양육과 교육에 관한 책을 쓰면서 저 세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아이들을 키우는 기본적인 안전을 안내하는 책을 쓰고 싶었다. 내 딸을 그렇게 키우고 싶었다. 이 책은 2002년 내 딸 고은성의 탄생과 함께 자라기 시작해서 딸이 만 10세가 되는 2012년에 출판되었다가 2015년에 아들 고주몽의 탄생과 함께 2배의 두께로 재탄생하였다. 절판된 책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 원고를 2011년에 썼으니까 거의 4년 후에 개정 중국판을 쓴다. 썼다. 이게 에필로그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바꿔주는 게 맞지요? 4년간 300회가 넘는 대중강연에서 학부모와 교사와 주고받은 많은 얘기들이 개정판에 실렸다. 교학상장이란 말은 정말 정확한 명언이다. 청중의 질문 덕분에 뇌과학 플러스 미래학 지식을 2011년에 비해 상당히 교학상장시켰다. 초청 강의에 불러준 수많은 담당관과 매니저와 선생님과 학부모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 5년간 강의를 단 한 번이라도 초청한 분들에게는 다시 만날 때마다 이 책을 무료로 선물할 생각이다. 그분들과 청중들 덕에 훨씬 더 좋은 책이 되었다. 다음은 동기부여에 이르기 전에 빠지게 되는 세 가지 함정 도표이다. 이 도표 제가 강의 때 쓰는 건데요. 이 첫 번째 함정, 두 번째 함정, 세 번째 함정을 모두 통과해야만이 인간은 동기부여가 되고 눈치코치를 살피는 그런 대인관계 진행을 가진 인간이 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적 인간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함정에 발 한쪽이라도 담그고 있게 되면 이 세 가지 위에 하얀색 삼각형, 인간의 그 전두엽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삼각형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성의 두뇌가 되기 전 동물 두뇌 3단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를 이제 이번 에필로그에서는
함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본 겁니다. 자식이 생기면서 쓰기 시작한 이 책은 질문만으로 병을 고치는 스티브 드 세이저의 기적의 질문과 같은 기적의 책이자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이 책은 기적의 책이자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책. 이게 지금요 주술관계가 틀리다고 하거든요. 문장이 길어지면 주술관계가 틀려지는데 이거 제가 책 읽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바램으로 위대한 책이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 주술관계가 맞죠. 그러니까 이 책이 기적의 책이자 위대한 책이면 좋겠다 이러면 주술관계가 맞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계속. 자, 일단은 더 현명하고 자유롭고 노력하는 엄마 아빠가 되리라 다짐했지만 작심 3일 만에 포기하곤 했던 부모들에게 긍정과 포용의 감정 코칭 양육법들을 다시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는 계기를 주고 싶었다. 지금 밥솥에서 밥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전기밥솥에서. 이따가 밥솥에서 피 소리가 나면 잠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주제는 인공지능 AI 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한 자기주도성이다. 건강한 자기주도성은 직업이 사라져가는 21세기 사회에서의 성공과 건강과 행복의 비결이다. 건강한 자기주도성은 행복한 백수들이 삶의 재미와 의미를 찾으면서 창업과 창직에 도전하는 사회를 만든다.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자기주도성 태도를 갖는 삶의 여파는 명문대를 갈까 말까의 문제이거나 연봉이 많거나 적거나의 문제이기 이전에 건강한 두뇌와 신체를 유지하여 행복을 오래 느끼느냐 아니면 질병에 일찍 걸려서 다시 회복할 수 없이 악화되느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의 교육은 자기주도성을 소홀히 하는 검은 교육이 주류이다. 자율성과 다양성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특정 교사 집단을 이단 취급하며 억압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 교육계이다. 네, 정교조 문제를 제가 살짝 언급한 거죠. 자, 이렇게 정부나 교사나 부모의 자기도취적 거만함과 훈육적 주의를 중시하는 경향, 아이의 자기주도성보다는 학습 진도와 프로그램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검은교육학이라 한다. 오늘날의 한국의 가정과 학교가 검은교육학에서 당장 벗어나 자기주도성을 건강하게 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선이 아닙니다. 우선 검은교육학이 인공지능과 만나면 인간의 삶이 암울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100세 이상의 초장수의 시대와 21세기 초경쟁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AI의 시대가 오면서 생존투쟁을 위한 경쟁적 지식이 다시 인간의 기쁨을 묻는 삶의 근본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으로 엔진이 달린 초기 자동화 로봇이 등장했다. 자동차는 당나귀와 말을 대신한 로봇의 역할을 한다. 동물과 인간의 육체노동을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언어와 수학을 배우며 스스로 머리를 컴퓨터에 가깝게 만들어 왔다. 그런데 이제 곧 육체노동은 로봇이, 정신노동은 AI가 하게 된다. 이런 시기에는 산업혁명 이전 삶에 유용했던 지식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인간은 로봇과 AI가 뛰어들지 않는 영역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감정적 원형은 사냥과 채집으로 살던 영장류, 나무 위에서 과일을 먹던 원숭이다. 스스로 발효된 과일을 먹던 원숭이는 술맛을 알게 되었다. 제가 이 원숭이와 술을 연계시키는 거는요, 우리 몸에 어떤 경험이 오랫동안 각인되었는가를 예를 드는 겁니다. 술의 역사는 이토록 우리 몸과 오래 공존했다. 커피는 술에 비하면 매우 짧은 몸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인공지능 AI 로봇 시대의 인간은 오래된 본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100%이다. 일단 진화상 오랜 역사를 가진 술은 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영수 공부를 하느라 DNA 깊이 숨겨놨던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인간적으로 기쁘게 잘 사는 방법이 뭐지? 이제 우리는 톨스토이의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농경과 유목민의 사회였다. 그 이전은 수렵과 채집의 시대였다. 동시에 신화와 축제의 시대였다. 더 멀리 유인원 시절에는 생존과 짝짓기를 위해 정글과 동굴과 나무와 바닷가에서 빙하기를 견디며 생명을 이어왔다. 인간이 암기와 공부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는 쉼표 하나 해주고요. 기계의 진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시대에는 다시 농경과 사냥과 채집과 신화와 축제와 짝짓기가 새로운 형태로 자리를 잡으면서 생존과 건강이 잡으면서 얘가 원래 맞는데요. 이 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생기는데 잡으면서 원초적 즐거움이 여기서 원초적이라고 하면 또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요. 태고적이 낫겠습니다. 아니면 선사적도 괜찮아요. 선사시대가 있으니까. 아니면 선사적이란 말이요. 원래 좀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요. 일본 표현이라고 그래가지고 알지만 여러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제가 무슨 적을 가끔 씁니다. 가끔이 좀 자주 쓰네요. 자, 선사시대의 즐거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선사시대의 즐거움이 생존과 건강에 중요해질 것이다.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서문에서 목차에서 말씀드렸죠. 그 김대식의 비퀘스천에 대한 해답, 그리고 이지성 작가가 리딩으로 리드하라,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그 명제가 왜 잘못되었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가.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선사시대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즐거움과 그 생존법이 선사시대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이거죠. 그런데 중세시대 이후에 독서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쭉 들면서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게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식의 비퀘스천은 인공지능 시대가 와서 인간이 곤란해졌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영감을 얻어서 뭔가 얘기를 해봐야죠. 같이 대책을 세워봐야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제 책은 그 두 분들의 도움으로, 그 두 분들의 그 어떤 질문과 실수를 도움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과 앞으로 20여 년은 새로운 기후와 새로운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로 힘들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당장 생존부터가 급한 일이 되었다.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것이고 달러나 엔화 등 기축통화 횡포는 더 심해질 것이다. 네, 그렇죠. 달러에 이번에 그 연준인가요? 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그 금리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최경환 부총리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영향이 없을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요. 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계는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갈 것이다. 전 세계적 불황기에는 전쟁이 터진다는 공식이 틀리길 바랄 뿐이다. 3차 세계대전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들과 자연과의 전쟁이 될 거라는 예측이 있다. 지진과 폭풍의 피해에 전 세계가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전 세계는 북한 돕기에 나설 것이다. 여러 이유로 전쟁이 없다고 쳐도 그냥 이대로 흐르는 신자유주의 경제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계화가 낫겠네요. 빠르게 진화하는 기계화, AI를 고용한 사람들의 월급 지불을 절약하게 할 것이므로 실업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20조를 한 개인이 가진 한국의 재벌이 문제가 아니다. 2025년 이후에는 1인이 1000조의 재산을 축적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슈퍼 부익부 빈익빈 예측도 있다. 암울한 미래학을 읽으면서 그래도 교육만이 희망이라는 확신이 든다. 그 확신이 이 책을 두껍게 쓰도록 했다. 대량 실업과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교육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다. 톨스토이의 책 제목처럼 인간이 무엇으로 살게 되는 것을 예측하면서 양육법과 교육법을 연구하면 된다. IQ는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했고 EQ는 감정물질과 감정을 파악하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이 오히려 사람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IQ와 EQ가 인공지능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면 GQ, AQ, SQ 6가지가 중요해진다. 이제 이게 사실 6가지가 아니고요. 7가지예요. 7가지. 왜냐면은 AQ가 3가지거든요. 자, 이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GASQ이다. 필자는 GASQ를, 그러니까 GASQ를 GASQ로 읽고 싶으며 이유와 설명은 본문에 있다. 여기서 GQ, AQ, SQ가 이제 7가지로 이제 G가 2개, A가 3개, S가 2-3개, 이게 7가지인지 8가지인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게요, 8가지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IQ와 EQ가 인공지능에게 주도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최근에 인간의 감정을 파악하는 기술 자체가요, 인간이 인간을 파악하는 것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원격으로 인간의 뇌파를 측정한다거나, 네, 지금 밥이 되었습니다. 요즘엔 제가 아침밥을 합니다. 아내가 이것저것 하느라고 좀 늦게 자거든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EQ가 넘어갑니다. 물론 강한 인공지능, 김재식 씨가 얘기하는 강한 인공지능이 나왔을 경우에는 완벽하게 넘어가겠지만요, 약한 인공지능과 지금의 어떤 인간의 뇌파와 어떤 여러 가지 것을 측정하는 기술만으로도 감정을 다루는 기술, 감정을 다루는 어떤 방법 자체가 인간보다 기계가 뛰어난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Q도 EQ도 인공지능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GQ, AQ, SQ 8가지가 중요해지는데, 이 8가지는 GQ 이제 gut feeling 하고 grit입니다. grit은 어떤 근성, 끈기 이런 걸 의미하고, gut feeling은 제가 여기서 GASQ로 읽고 싶은 이유죠. gut feeling은 하나의 직감 같은 것이죠. AQ가 4가지나 됩니다. 자, SQ는 2가지인데 soul하고 social이죠. 예. 근데 재밌는 게요, gut feeling하고 grit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gut feeling이 없는 인간은 grit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신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직감,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SQ도 마찬가지죠. soul이 없는 사람은 social이 되지가 않습니다. 영혼성이 없는 사람은 사회에서 배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soul과 social quotient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AQ가 참 재밌는데, 이게 art, amateur, 그러니까 amateur, art, adversity, and achievement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rt부터 시작해도 되고 amateur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일단 아마추어, 뭔가를 좋아하는 것이 좋아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art는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고요. adversity는 뭐냐면은 그것을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역경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아마추어와 아트의 기질이 없는 사람은요, adversity를 하지 못합니다.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리고 adversity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achievement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취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GQ, AQ, SQ는 총 8가지인데 본문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서비스, 립 서비스. 그래서 gut feeling이 그릿이 되고,
amateur가 art가 되고 art가 adversity가 되고 adversity가 achievement가 됩니다. 그리고 soul이 social이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이 IQ와 EQ가 인공지능에게 넘어간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GASQ이다. 필자는 GASQ를 GASQ로 읽고 싶으며, 왜 제가 이제 GASQ로 읽냐면요, 이 GAS, 추측하다라는 이게 성견지명 능력이, 제가 항상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우리 인간의 두뇌의 아주 원초적이면서도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 GAS란 말이에요, GAS. 그래서 GQ, AQ, SQ라는 이것 중에서 GQ의 이제 gut feeling quotient가 GASQ인데, 그 gut feeling이라는 것은, 그 gut feeling이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직감이. 근데 그 직감이 틀리지 않으려면은 이 나머지 7가지가 중요한 것이죠. amateur, art, adversity, achievement, soul, social, grit, 이런 7가지가 함께 있어야만이 인간은 GAS를 정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GAS를 잘못하는 지도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아무튼 이 정권과 저번 정권도 그랬고요. 이 GAS를 잘 못하죠. 왜냐면 뭐 soul, amateur, art 뭐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어쨌건 필자는 GASQ를 GASQ로 읽고 싶으며 이유와 설명은 본문에 있다. 필자의 책은 GASQ에 초점을 두고 있다. 톰 허즈킨슨이 소개한 21세기 초경쟁 시대를 대비한 GASQ 양육법은 긍정적 외면과 격려의 방목형 태평 교육법이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기린식 대화나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마주 이야기로도 알려진 이 태평 양육법들은, 이건 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기린식 대화, 자칼식 대화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동 양육서를 읽다 보면은 그런 지식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몇 년 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태평 양육법들은 아이의 감정과 정서를 지지해주는 대화가 기본이 되는 감정 코칭에 대해서 가로 열고, 감정을 수용하면서 양육을 함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한 순환을 만들어 원만하고 발달된 뇌의 신경 회로를 갖게 함. 감정 코칭이 되었고, 이 감정 코칭에 대한 뇌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의를 내린 거죠. 자, 비고치키의 눈높이 교육은 아이의 의도와 관점을 지지해주는 밀착형 반응 교육법 RT는 반응성 교육법, Responsive Teaching, 반보 뒤에서 따라가며 자기주도성을 기르도록 반응과 자극을 주는 교육법, 미국 교육부의 연구를 통해 검증된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제널드 마우니 박사가 개발함으로 진화했다. 그러니까 RT가 이제 기본적으로 눈높이 교육은 그 RT를 속성을 가져야만이 제대로 된 눈높이 교육이 됩니다. 자, 긍정적 외면과 반응과 격려로 기르는 자기주도성은 창조 집단의 시대를 이끌어갈 동기 3.0, 가열과 다니엘 핑크가 말한 창조 시대에 필요한 창조적 의욕을 일으키는 내재적 동기이다. GASQ가 만드는 진정한 자기주도성은 지능과 창의성과 면역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보약이다. 자기주도성은 늘 의욕과 호기심과 강한 도파민 면역력을 동반한다. 그래서 자기주도성을 벗어나지 않는 교육이 인공지능이 직업을 강탈할 때 다른 직업을 만들게 할 것이고, 전염병이 흔해질 때 바이러스를 제압하도록 도울 것이다. 뇌과학과 교육학이 결합한 신경교육학은 지능과 창의성을 위해 자기주도성과 흥미를 강조한다. 양자물리학과 의학이 결합한 양자물리학과 의학이 결합한 양자의학.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있거든요, 의학이. 진화론과 의학이 결합한 진화의학은, 진화의학과 양자의학 둘 다 좀 달라요. 방향이 꽤 다르고요. 양자의학은 미시적이고 진화의학은 좀 더 우리 심리, 감정에 좀 더 민감한 의학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언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학과 진화의학은 중년 이후의 건강을 지켜주며 당뇨병과 고혈압과 암을 치유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자기주도성과 취미라고 말한다. 좀 길어졌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요, 이제 주술관계가 길어지면서 핵심이 뒤로 가는 경우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주어가 길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다시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를 앞으로 끌어당기면 좀 더 오해가 풀려요. 그러니까 양자물리학과 의학이 결합한 양자의학, 진화론과 의학이 결합한 진화의학은 자기주도성과 취미가 이렇게 이제 주어를 이렇게 속도가 느린지 이게 컴퓨터가 왜 이런지 취미가 중년 이후의 건강을 지켜주며 당뇨병과 고혈압과 암을 치유할 면역력을 증강시킨다고 말한다. 이래 버리면 되는 거죠. 시킨다고 설명한다. 뭐 의학이니까 좀 말한다보다 설명한다.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이제 문장이 좀 뜻에 오해가 없고요. 자, 진화생물학과 의학이 결합한 이런 진화의학은 나오네. 책상과 여기서는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를 오랜만에 읽다 보니까 내가 왜 진화의학을 뺐지? 이렇게 된 거죠. 뒤에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를 특히로 바꾸면 돼요. 특히 해버리면은 진화의학에 대한 설명이 앞에 있기 때문에 특히 진화의학은 책상과 너무 절친한 현대의 인간이 매우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렇게 된 거죠. 인간은 AI와 함께 공존하기 위해 흥미와 취미가 일과 삶으로 연결되는 창조적 드림 소사이어티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잘 살아가도록 키울 게스큐의 양육 철학이 필요하다. 흥미, 취미, 창의성과 관계없는 일은 이제 컴퓨터와 로봇이 하게 된다. 이제는 더 감정적이고 인간적이고 더 즐겁게 잘 놀아야 한다. 그렇게 노는 일이 돈을 벌거나 돈을 전혀 못 벌거나와 상관이 없어야 한다. 미래에는 돈을 버는 사람이 희귀해지기 때문이다. 미술을 전공한 필자는 취미로 미술을 배워서 그룹전을 하는 전시에 자주 초대된다. 그들의 그림은 일반인들이 살 만큼 투자 가치가 없지만 그림이 팔리든 팔리지 않던 간에 전시장은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넘친다. 가끔 그림을 서로 사주거나 친척이나 친구가 사준다. 문화와 스포츠는 원래 돈벌이와 상관없는 취미가 기본이다. 예체능과 학문은 그냥 좋아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 성공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성공을 목표로 학문과 예체능을 한다면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줄어든다. 결과를 바라는 동기부여는 길게 가거나 깊게 잠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길게 가고 깊게 잠기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아마추어 정신이죠. 깊게 몰입한다라는 걸 제가 잠긴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AI가 등장하면서 돈을 버는 프로 인간이 희귀해지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대다수의 인간은 다시 신화와 축제의 아마추어 시대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모든 문화와 문명의 뿌리와 기본은 아마추어 정신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즐기는 아이는 실업자가 돼도 즐거운 삶을 살거나 역경을 이겨내게 되지만 대가가 있는 것을 즐기도록 키우는 부모들은 우울한 실업자나 캥거루족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를 간단히 공자의 말로 대신해본다. 지지 잡으려 호지자, 호지 잡으려 락지자. AI는 이미 지지자의 경지에서는 인간을 이겼다. 인간의 감정을 분석함으로써 호불호를 감지하고 따라하는, 감시하고 감정을 따라하는, 표정을 따라한다고 하는 게 뭐랄까요? 지금 표정을 따라하는 로봇이 나와있죠, 일본에. 표정을 따라하는 호지자의 경지에도 매우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인간이 AI에게 좋은 정보만 고르는 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딥 러닝이라고 합니다. 깊은 학습이라고 하죠. 그러나 AI가 락지자의 경지로 가는 락지자의 경지로 가는 이 경지가 반복됐습니다. 길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리 간단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할 거야. 정말 말이 어려워지네. 간단한 절차가 아니다. 즐긴다는 것은 즐기는 척하는 것과 창의적 결과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기계에 영혼이 빙의하는 순간이 와야 기계는 뭔가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언젠가 기계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논의할 날이 오겠지만
있는지 없는지. 이게 또 이걸 해줘야 이 리듬감이 생긴단 말이죠. 있는지 없는지 논의할 날이 오겠지만 앞으로 100년 이내는 아닐 것이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이의 학습과 성공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사랑이 과도하거나 기대가 큰 조급한 마음의 양육 방식은 우선 락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며 창의력의 고갈과 성격 이상과 건강의 악화와 우울증을 동시에 초래하고 그 조급증과 각박함이 아이의 인생각본이 되어 에릭 에리슨의 인생각본 있죠. 평생의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 자기의 영혼과 스토리가 없어져서 대입과 취업에서 수시나 논술 등 입학사정관제와 면접에 불리해지며 이미 니치가 줄어든 시장에서는 사람을 끄는 중력이 이 중력은요 매력을 의미합니다. 이 약해서 창업도 창직도 어려워진다. 여기서요 인생각본에서 뭘까요? 이걸 해설하는 게 낫겠네요. 조급증은요, 우리가 부모의 조급증은 성취 압력이 되고요. 근데 그 부모의 뭐랄까요, 여유가 없는 것 또는 포용력이 부족한 그 각박함은 그거를 전문용어로 고정관념 위협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성취압력과 고정관념 위협 자체가 그 면접하고 대인관계에 굉장히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그렇죠. 여기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면접에 불리해지게 됩니다. 이거 두 가지가.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 강의에 이걸 설명한 강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표정과 말과 몸짓과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성취의 압력은 질병이득이라는 심리적 현상을 일으켜서 각종 질병뿐 아니라 갑자기 당하는 교통사고나 돌연사나 자살까지도 초래한다. 부모가 주는 성취 압력의 부담이 감당이 안 되면 아이의 두뇌는 주의력을 낮춰버려서 뇌신경 형성과 심장박동의 안정에 문제가 생기고 코르티솔을 만성적으로 더 많게 하여 무력감과 피로감이 생기고, 여기서 뭐 생기고가 반복되죠, 그죠? 위력감을 주고 당뇨병과 뇌졸중과 치매와 암을 키울 텃밭을 온몸의 순환계에 만들게 된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 건강과 직결되는 이유는 인체도 말과 마음을 만드는 파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부모의 말과 마음이 아이의 몸과 건강과 지능에 미치는 원리인 동기감과 양자의학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확인했길 바란다. 이게 지금 에필로그이기 때문에 본문에 이제 이거 설명이 됐으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에필로그를 먼저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달아주는 거죠. 책을 쓸 때. 그럼 본문에가 이거를 자세히 설명해놨구나 하면 책을 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아주 상술적인 그런 문장이죠, 이건. 자, 공부에 대한 강요가 잘 통해서,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좋은 성적을 내고 직장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직장이 자녀의 적성과 다르다면 40대 이후가 되면서 DHEA와 도파민이 급속히 줄어든다. 여기 DHEA 앞에 이 표가 붙은 거는요, 빼야 되겠네. 왜냐면 DHEA를요, 본문에서, 각주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DHEA에 대해서도 본문을 봐야만이 이제, 알 수 있겠죠? 40대 이후가 되면서 의욕의 물질인 DHEA와 도파민이 급속히 줄어든다.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교류와 양육의 방식에 따라 형성된 신경전달 물질 순환 패턴,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코르티솔, 가바, 도파민, 세로토닌의 순환 패턴, 이 만든 과도한 코르티솔의 악영향을 DHEA가 방지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방지하지 못하고 동조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DHEA라는 물질 자체가요, 이게 나쁜 물질로 변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질로 변환해서 방지를 할 수도 있고, 또 나쁜 물질로 변환을 해서 동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코르티솔의 악영향을 더 나쁘게 가중시킬 수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되어 면역세포까지 침투한 코르티솔이 면역계를 우울증에 빠지게 한다. 코르티솔은 면역계의 활동까지 무기력하게 하여 각종 질병에 약하게 만들고 암세포를 도와서 키우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의식하는 경쟁적 양육 방식이 만든 스트레스 반응 패턴을 가진 사람은 암에 걸려도 다시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건 김우신 박사가 MD 앤더슨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우신 박사가 현재 우리나라에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디 암센터 센터장으로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좌 교수 내지는. 아무튼 이 심신 네트워크 이론은 30년이란 잠복기가 있어서 어떤 전문가라도 직접적인 증명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각종 의약품이 유발하는 호르몬 순환계의 부작용과 함께 연구되고 있으며, 각종 치료 약물의 면역계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약보다는 포옹이라는 구호가 널리 퍼지고 있다. Hugs, not drugs. 예. 심리적인 안정감, 사회적인 신뢰 지수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교육자들이 교육을 잘못하잖아요. 국민들이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예. 그런 내용을 또 본문에서 제가 밝혔습니다. 자,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레리 도시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유행하는 주류의학은 1860년에서 1950년 사이에 형성된 기계론적 의학이라서 정신과 몸의 연결고리를 너무 작게 보고 있다. 필자는 이 책에서 마음과 몸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제가 메타분석가거든요. 여러 연구 결과를 모아서 융복합적으로 비교하며 재연구하여 의미 있는 패턴이나 규칙을 다시 찾아내는 연구, 이것을 메타분석이라고 합니다. 메타분석을 통해 자기주도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제3기 의학인 21세기 의학의 견해도 소개했다. 이거는 의학 교육학 아주 그냥 융복합적인 책입니다. 이 책이요. 정치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자, 100세를 넘게 살아야 하는 축소경제 시대에 인간이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이유는 우선 평생의 건강을 위해서이지 성적과 출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각자 원하는 공부와 취미를 통해서 여가를 즐기는 문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잘 살 수 있다. 지금은 리스본 그룹 학자들이 1995년에 선언한 경쟁의 한계가 온 시대이다. 한국의 경우 1992년 이후의 경제는 거품이라는 연구가 있다. 네, 1992년 이후는요, 대출 경제죠. 그러니까 서민들을 대출을 통해서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경제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대출금을 이제 갚아야 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1200조의 그 가계부채 갚아야 되는 시대의 그 혼란기를 아마 다음 정권에서 해결해야 될 텐데, 박근혜 정권이 폭탄 돌리기를 한 것이죠. 네. 자, 이젠 경쟁의 사회가 아니라 경계가 없는 창조계급이 리드하는 초경쟁의 세상이라서 부모가 배워온 기존의 경쟁력이나 성공의 공식은 실패에 걸리는 덫이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므로 지식이 아닌 직관과 여유가 필요한 시대라고 봐야 한다. 이게 이제 배짱지능 GQ예요. 가장 제가 중요시 여기는 지수죠. 경쟁위주 20세기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를 만드는 시대였다면 21세기 초경쟁 시대에는 우선 내 마음에 드는 나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야 한다. 제가 이거 어디서 인용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하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냐, 내 마음에 드는 나냐. 이 문구를 좋아하던데 어디선가 제가 본 거를 이게 짜집게 한 겁니다. 자, 자기 이해 지능이 있어야 대량 실업 초경쟁 사회 속에서 대량 실업과 초경쟁 사회 속에서 행복의 확률이
높아진다. 이제는 오직 스스로의 호기심을 길러서 자기만의 의미를 찾으며 스스로 발전해 가며 서로 협력하는 네네네 이 문장 바꿔야 되겠네요. 스스로 발전해 가면서 서로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협력하는 삶을 즐겨야 한다. 우리 자녀들은 경제적 성공이 더욱 어렵다. 삼성도 구글에게 위협당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테슬라 전기차의 전략에 밀리고 있다. 컴퓨터와 자동화는 시설을 쉽게 갖추는 대자본가에게 더 크고 빠른 기회를 준다. 그래서 세계 어디서나 막대한 자본이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은 자기주도적 시도와 좌절과 회복과 성취,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게스큐와 도덕성과 진정성이 모두 있어야 하며 초기 사업 자금이 더 적게 들어가지만 결국 기술과 경제의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는 미래학자들의 예측입니다. 문화 권력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사실 문화 역량에 힘을 써야 되고요. 지금 각 가정에서도 지능이 아니라 이 문화 역량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왜냐면은 이 컴퓨터, 이 AI하고 인공지능, 그 다음에 자동화 시대에는요, 앞에서 말했지만 IQ와 EQ가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능보다는 감성, 문화, 어떤 우리 인간이 가진 원초적 즐거움,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야 돼요. 자, 모든 서비스가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확산되므로 서비스가 이제 플랫폼이 확산되므로 이게 플랫폼 융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달아주죠, 뭐. 제가 이제 에필로그 2의 플랫폼 융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콘텐츠의 독창성과 진출성을 발휘하면 사람들이 마음과 지갑을 열어 희망을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플랫폼이 융합됨으로써 우리가 문화적 역량을 갖게 된다면 오히려 희망을 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능보다 문화 역량입니다. 자, 시장 조사를 하지 않고 우선 자기 마음에 드는지에 집중하였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그것을 증명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거 내 마음에 드는 나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잘했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필자는 2030년 이전에 한국 교육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완성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썼다. 이게 에필로그이기 때문에요. 이게 원래요, 이 에필로그가요, 2012년에 출판된 두뇌 사용 설명서의 서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썼다가 아니라 쓴다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14년이 남았다. 그날이 오길 기다리며 아이도 어른도 모두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고 자기주도적인 삶과 배짱 있는 삶을 누리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전한다. 이 책은 태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부모가 주요 대상이지만 중고등학생이라면 서술형 시험과 공부법에 도움이 될 것이고 대학생이라면 취업과 창업과 창직에 요즘에는요 창직이 좀 유행하더라고요 말이. 왜냐면 창업보다는 좀 더 이게 약한 의미죠. 좀 거창하지 않은.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에는 이런 직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게 창직이 되는 것이죠. 창업은 자기가 사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취업의 대안으로서 창업과 창직이 요즘에 이제 유행어로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면 취업과 창업과 창직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중장년층은 자신의 몸과 두뇌의 건강과 제2의 창업을 위해서라도 이 책을 옆에 두고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제2의 창업과 한마디 더 넣어드릴까요? 전성기. 이게요 100세 시대에는요 제2의 전성기가 80세에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역사상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중장년층은요 제2의 전성기, 제2의 창업 이거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위해서라도 이 책을 옆에 두고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에필로그 1이고요. 에필로그 2는요, 제가 이제 내일이나 오늘 밤에 낭독할 생각이고요. 이게, 조금씩 증가하다 보니까요, 원고가요, 215페이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2년에 출판했던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 원고를 보니까요, 115페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100페이지가 늘어난 겁니다. 이번 중복판이요. 그래서 두께는 거의 400페이지가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에필로그 2 낭독은 다음 동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